사천이라는 도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게 되게 많지. 하나가 이제 우주항공이라고 하는 게 있고, 하나가 바다가 있고, 또 넓은 땅이 있고. 그래서 우리 시의 구호가 하늘로, 바다로, 미래로 이렇게 또 이제 형성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각각 개별적으로 있는 것들을 연결을 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일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주항공청이라고 하는 기구는 가져왔지만 이 우주항공청이 옴으로써 시민들에게는 어떤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인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들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이제 제가 그런 여러 가지의 그 경험, 방송국에서 30년을 근무했다는 그런 경험, 그리고 중앙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인맥들, 이런 걸 통해서 이 새로운 기회를 정말로 이제 사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점에서는 이제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처음에는 지역에 대한 책임감이기도 하고, 또는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사명감이라고도 하고요. 제가 15살 때, 그러니까 중학교를 마치고는 외부로 나간 셈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진주로 가고 대학은 서울에서 다니고, 직장 생활은 주로 창원하고 서울에서 이렇게 하면서 거의 나이로 보면은 거의 40년 정도 있다가 돌아왔는데, 고향으로 항상 이제 앞만 보고 살아가다 보면 항상 놓치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뒤에 옆에 우리 이웃들, 동료들, 친구들, 뭐 선배님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미안함,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또 사천시는 시를 조금이라도 좋게 나아지게 만드는데 제 어떤 경험들이 활용이 된다면 좋겠다는 그런 사명감, 그러니까 복합적인 그런 심정으로서 제가 출마를 했고, 지금 이제 제가 그동안의 경험으로서 가져왔던 것들은 이제 그걸 사천시의 자산이 되도록 해서 사천시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리고 충분히 그럴 저는 능력이 있다라고 자부하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제 시민들에게 저를 좀 잘 알아주셔서 잘 활용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인생을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뭐 사는 타입은 아닌데, 저는 이제 행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친숙함, 그게 제가 93년도쯤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행정고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고시를 준비한 거에 우연적인 거지만 제가 1차를 합격했었고요. 이제 2차를 2차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이제 그때 이제 집사람과의 어떤 그 연애 스토리로 직장이 없으면은 결혼을 못 시켜준다는 장인어른의 그 압박에 빨리 직장을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마침 KBS라는 그 시험을 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저는 KBS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전혀 낯선 분야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 두 번째가 제가 그 KBS에 들어와서 2018년도부터는 보도본부, 원래 제가 기자였는데 기자로서 활동을 한 게 아니라 2018년부터는 대부분의 시간을 정책부서에 있었습니다. 전략기획실에 소속돼서 근무하면서 지역정책실, 법무실, 전략기획국장을 지냈거든요. 전략기획국장이라는 자리는 뭐 이게 하나의 그냥 전략과 기획을 세우는 대회지만은, 전략과 기획이라는 게 어떤 회사의 목표를 정하고 목표의 우선순위를 배정하고 거기에 어떤 자원을 배치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리고 그것이 잘 됐는지를 평가해서 피드백을 하는 전체적인 과정을 제가 1년 정도 몸을 담았고요. 그러니까 KBS가 그때 당시로는 1년 예산이 1조 3천억 원, 우리의 정직원들이 한 4,300명 정도 되는 그런 조직이었는데, 그 조직에서의 전략기획국장이라는 자리는 그런 것들을 다루어 봤기 때문에 저는 경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아니다. 그런 충분히 경험 있고, 또 저는 또 제가 생각하는 행정과 경영의 차이를 보면 저는 행정을 경영의 특수한 분야, 그러니까 아주 공공성이 강한 경영의 분야가 행정이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해왔던 그런 여러 가지 삶들 또는 활동들이 전부 다 행정과 연계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전략기획에 있으면서 인사노무, 그다음에 경영조직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큰 학문들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공인노무사 시험을 치기 위해서 이제 그 수업들을 듣고 했기 때문에 이제 공부도 하고 실제로 적용도 하고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라고 하는 것들은 충분히 극복 가능하고, 오히려 행정의 특수한 영역은 잘 훈련받은 우리 공무원들이 계시니까 그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경영적인 시각이 합쳐지면 훨씬 더 시너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그 책임에 맞게 나중에
또 책임을 질 수 있느냐, 권한과 책임을 얼마나 잘 쓸 수 있는 자질이 있느냐지 어떤 행정의 영역에서 몇 년을 근무했느냐로 따지는 것은 별로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방송인으로서 기자 생활을 주로 했고 20년 넘게 기자 생활을 해서 창원에서는 보도국장까지를 마쳤고요. 그 다음에 생방송을 진행하는 앵커 그리고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PD의 역할까지 다양하게 방송 영역에서 일을 했는데 중요한 건 이제 방송이 갖고 있는 특징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각화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료와 자료를 모아서 편집을 해서 의미 있는 스토리를 만들고 거기에 그림이 들어가서 영상이 되고 결국 모든 것은 눈으로 보이는 무엇인가로 드러나야 되는 구체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그 기자라는 일 또는 방송의 영역인데 결국 그거는 그 속에 숨어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 또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눈에 보이는 현상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 또는 영향을 미치는 숨겨진 무엇을 찾아서 그 원인을 찾아내고 거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결국 그게 기자들이 하는 취재의 과정이고 취재는 정보 의미 없는 작은 것들을 모아서 정보가 되고 이게 지식이 되고 나중에 지혜로 발전해가는 그 전체적인 과정에서 제가 해왔기 때문에 저는 전혀 엉뚱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이 방송의 경험이 오히려 행정에는 접목됐을 때는 더 큰 시너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너무 익숙한 사람한테는 당연해 보이지만 익숙하지 않은 사람 눈에는 새롭게 보이는 많은 것들이 있는 것처럼 제가 이제 방송의 영역에서 온 것들이 결국에는 시각화하는 능력 그리고 숨겨진 것을 찾아내는 능력 그리고 만들어내는 능력 이런 부분들은 제가 방송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오히려 강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자를 하면 출입처가 결국 이제 주로 만나는 분들이 정보의 소스가 공무원들이 많지. 그래서 공무원은 해 떨어지고 나서 만나는 우리 친구들이 술자리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그럼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현재의 정책이 왜 이렇게 결정됐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들은 오히려 공무원들을 통해서 듣게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이라고 하는 건 이미 충분한 검증 과정을 거쳐서 공직에 들어왔고 또 몇 년이나 10년, 20년의 어떤 경험을 통해 가지고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런 분에 대해서 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라고 하는 새로운 지시자로서의 시장이 아니라 어떤 기획하고 아이디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구현해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경험이 있는 공무원들에게 물어보고 상의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지시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하고 관계를 뭐 상하 시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공무원을 지배하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제가 앞서 나가는 방향을 제시할 때 그게 과연 가능한가를 검토해주고 가능한 방법을 찾아내는 어찌 보면은 이제 파트너로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갈 거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지금 이 결정이 방향이 맞느냐,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속도가 적절한가. 결국 인생에서 크게 방향과 속도라고 말할 때 이 방향을 결정하는 동료 그리고 이 속도를 결정할 때 이 동료로서 공무원들과 함께 잘해 나갈 자신이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그 전문성들이 각자의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외부인의 시각에서 보는 일반적인 그런 우리 보면 지적인 인문학적인 소양 또는 경험들이 합해진다면은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또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한계들을 한 단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시너지가 분명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하고 아주 친하게 잘 지낼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을 지배하고 지시하고 이런 시장이 아니라 공무원들과 함께 제일 힘들 때는 가장 앞자리에 나서서 공무원들을 지켜내고 뒤에서 또 공무원들을 보호해주고 그래서 책임은 제가 지고 또 지시에 대한 책임을 시장이 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미룰 생각 없이 한번 같이 잘 해보자. 제가 농담으로 그런 말을 합니다. 삼천포에는 이제 실비집이라고 오픈형의 이제 술집들이 있는데 거기는 아는 사람들이 자주 오는 단골들이 많기 때문에 오면은 옆 테이블에 맥주 3병 갖다 주고 뭐 이런 것들 제가 시장이 돼서 공무원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공무원들이 실비집에 갔는데 옆에 있던 시민들이 옆 테이블에서 공무원들 보고 야 너 요새 일 잘하더라 맥주 한 병 서비스 뭐 이런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 일에 대한 자부심을 그 보상으로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조 공무원들이 뭐 월급을 많이 받거나 뭐 승진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렇게 되지 못하는 시스템상의 한계는 있지만
최소한 시민의 봉사자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그 자기의 정책 집행을 통해 가지고 받아갈 수 있을 때, 그래서 시민들이 참 일 잘한다 요새 우리 사천시 공무원들, 그 말을 듣도록 만들어주는 게 시장으로서 가장 큰 선물이다. 저는 이게 농담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공약에서의 어떤 말하면 가장 큰 게 이제 이것도 경영과 행정의 차이겠지만, 행정의 최초의 행정에서의 그 덕목이라고 하면 주어진 예산을 잘 쓰는 것. 그러니까 주어진 재정의 범위 내에서 함부로 허투루 쓰지 않고 우리 보통 표현하는 혈세를 제대로 쓰는 것이 공무원, 그러니까 행정의 영역이라면, 경영의 영역에서 본다면 예산의 전체 폭을 넓혀내는 거지. 그러니까 수익의 구조를 만들어내고 제대로 쓰는 것은 당연한 거고, 대신에 세원의 구조를 다양화시키는 건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민자를 유치해 와서 이게 지역에서 돌도록 하는 그런 방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천시가 어디 가가지고 기업 보고 들어오세요 부탁하러 다니는 거는 뭐 세일즈기 때문에 하겠지만, 자본의 속성은 이익이 있는 곳에, 이윤이 있는 곳을 찾아오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사천이 외부에서 찾아와서 공장을 짓고 사람을 고용하고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하는 이런 구조가,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천이라는 곳에 토양을 만들어주는 것, 그러니까 기반을 연결해 주는 것이 사천 시장의 역할이고, 그래서 그런 메리트가 있을 때 자본들이 들어오게 될 거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천에 오면은 무언가가 잘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매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어떤 큰 사업들이 진행될 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는 자본이고 하나는 인허가라고 하는 행정 절차인데, 자본은 이윤이 있다면 당연히 오게 되는 것이고요.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인허가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지원,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그래서 저는 한다음에 어떤 분야들이 많이 있죠. 사천은 우주항공이라는 분야도 있고 해양수산이라는 관광 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 조직 구조 속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하는 어떤 것들을 이루어내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하면서 그 프로젝트가 제대로 진행되게 하는 프로젝트 매니저를 각 분야별로 두어서 이분들이 파트너로서 이제 들어올 수 있도록, 사천의 경제는 어쨌든 기업들이 스스로 찾아 들어와서 공장을 스스로 짓도록 매력을 높여주는, 그리고 투자 유인이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본다면, 사천에 가면 일이 참 잘 풀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어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도시 전체를 디자인하고 싶다. 이게 제 그 경제 공약의 가장 큰 그 흐름 요지라고 볼 수 있지. 우주항공청을 가장 비관적으로 본다면 직원이 많아봐야 한 300명도 안 되는 중앙행정기관에 외청이 들어오는, 그래서 뭐 300명의 신규 공무원이 유입된다, 뭐 가족까지 온다 하더라도 1000명 정도가 들어오는, 그러니까 우주항공청이라는 그 기구가 들어왔다고 해서 뭐 사천시가 아주 발전하거나 뭐 천지개벽할 정도로 변한다거나 그런 건 아닐 거다. 그렇게 헛되게 우주항공청만 들어오면, 뭐 요즘은 또 그렇지만 우주항공 복합도시만 건설되면 사천시가 천지개벽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우주항공청이라고 하는 기관이 들어왔을 때 여기에 관련된 기업체가 들어오고, 그 기업체들의 생산이 시작되면서 인구가 유입됐을 때 그 사람들이 현재 상황으로 봐서도 진주라는 큰 도시로 나가지 않고 사천에서 머물면서 교육을 하고, 또 그 자식, 우리 치면은 이제 그 다음 세대가 또 사천에 살고 하면서 이 늘어나는 인구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결국 정주여건이라고 하는 것이 확대되지 않으면은, 충원되지 않으면은 그분들은 KTX 타고 그냥 왔다 갔다 하거나 진주에서 출퇴근하는. 사천은 우주항공청이라고 하는 것이 기회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위기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큰 기관이 들어왔는데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 오히려 그 옆에 있는 이웃 도시로 모든 그 기반 시설들이 다 옮겨져 버리면 사천시는 정말로 껍데기만 남는 위험한 단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고 살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직주 근접이라고 말하는 뭐 그런 것처럼, 그래서 산업단지, 주거라, 교육 인프라, 주거단지와 교육 인프라가 확대되고 의료, 전체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들이 확대될 때 우주항공청이라고 하는 계기가 빛을 발해서 이제 사천 발전의 그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 한 200~300명 근무하는 그냥 청사가 하나 들어온 거에 지나지 않으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시장이 하는 역할이라는 게 제한적이긴 하지. 어쨌든 우주항공청은 국가기관이고 행정청이기 때문에 행정부의 소속인데 사천시는 그 무엇을 할 것이냐. 결국엔 기반, 연결. 그러니까 그분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근데 거기는 선도적으로 이제 시가 나서서 만들어야 되고 지금도 뭐 빠르지는 않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그분들이 자식들을 편하게 교육시킬 수 있는 도시 그리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도시 이렇게 만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2016년쯤에 그 MB 정부 2016 앞쪽 하여튼 MB 정부 때 전국을 한 50개에서 60개의 광역 단체 그때는 인구가 한 100만이 안 되는 가 100만 전후에 50개 정도의 도시로 만들어 가지고 현재 그 중앙정부 도 시군이라고 하는 3단계 행정 구조를 2단계로 바꾸겠다. 중앙과 이 광역 단체들이 직접적으로 소통하도록 하는 저는 우리나라가 인구가 급격히 늘거나 그러지 않는다면 현재의 3단계 행정 구조는 사실상 구시대 유물이다. 그럼 결국에는 50만 정도 되는 자족적인 도시들이 곳곳에 생겨나야 되고 그래서 그 도시들이 경쟁력을 가지면서 그 행정이 집중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동의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진주와 사천은 붙어 있고 서부 경남을 대표하는 두 개의 도시인데 이 두 개의 도시들이 합해졌을 때 효과는 분명히 있는데 가장 걱정되는 것은 진주 사천의 통합이 결국 그 옆에 있는 하동, 남해, 산청, 함양, 의령까지 포함하면 또 고성까지 요 전체 두 개의 큰 시가 연합을 했을 경우에는 나머지 5개 정도 되는 군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진주 사천의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구역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생활권이 통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문화권이 통합이 돼야 되는데 사천은 남해 하동하고 고성의 동쪽 지역하고 서쪽 지역이 이제 고성 상리 쪽에 이 지역의 바다를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다를 공유하는 사천하고 남해 하동 고성의 일부 지역이 하나의 생활 공동체, 경제 공동체가 되고 진주가 산청, 함양까지 또는 의령 그러니까 포함하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내륙을 보고 있는 도시로서 진주가 거기를 먼저 통합을 하는 방식으로 두 개가 성장을 하면 사천이 지금 인구가 한 10만이 조금 넘는데 사천 중심으로 어쨌든 중심은 사천이 된다고 보고 사천 중심으로 한 20만 정도의 도시가 형성되고 진주 중심으로 한 3, 40만 지금 30만이 좀 넘을 건데 40만 정도의 도시가 돼서 이 생활권이 합해지면은 진주 사천을 합해서 하나의 서부 지금의 도의 개념으로 보면은 경상남도의 서부를 전체적으로 책임지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진주 사천의 통합은 동의하고 또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군 지역의 소외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재정 부담은 도가 지어야 되는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저는 사천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 생활 문화 경제권, 진주를 중심으로 하는 내륙 생활권이 독자적으로 성장하다가 일정한 시기 그게 뭐 오래 걸리지도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우주 항공이라고 하는 요 분야가 결국에는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산업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합해지는 구도가 될 거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부산하고 경남하고 행정구역 통합도 하지만 메가시티라고 하는 옛날에 그런 정책들이 추구가 된다면 동쪽을 중심으로 하는 동부 경남은 그렇게 편입이 될 거거든요. 양산, 김해까지도 다 포함해서 부산하고 연결되는 경제 공동체가 형성될 때 서부 지역은 심각하게 소외가 될 건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미리 선제적으로 진주와 사천이 각각의 옆에 있는 이웃 도시들과 연담 체제를 구축하고 행정에서 보면은 정책들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가면 나중엔 진주 사천이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통합될 거다. 그래야만 우주항공이라는 영역이 경남과 또 지금은 전남까지도 확대되어 있는 요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의 남부 지역에서의 어떤 산업의 새로운 그 파라다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국가가 이번에도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100대의 큰 어떤 국가 정책을 결정하고 나면 경남도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정책들의 라인들이 들어서게 되거든요. 사천시도 자치단체로서 우리의 정책들이 경남도의 정책 그리고 국가의 정책과 연관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AI를 되게 강조하고 있고 거기에 투자가 된다는데 과연 이 AI가
우주항공과 무슨 관계인가? 사실은 그 관계를 생각해내지 못하면 우주항공과 AI는 적대적이거나 또는 모순적이거나 경쟁하는 그런 게 될 건데 실질적으로 AI가 우리 정부에서 추구하는 그 AI라는 게 뭔가가 실체를 가지고 형성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오고 가면서 이게 교류가 돼야 되는 게 정보 자체를 보면 그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앨런 머스크가 하고 있는 스타링크라든가 유럽에서 하고 있는 저궤도 위성들 거기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의 5G망이 작동을 제대로 못하고 LTE 4G망으로 4G망으로 지금 통신이 되는 이게 간섭도 많은데다가 주파수의 영역에서 제한이 있다 보니까 대용량 데이터를 주고받기에 너무 그하다, 약하다. 그러니까 저궤도 위성에서 바로 실시간으로 이게 오차가 거의 나지 않는 정도로 빠른 시간 내에 정보가 오가야 된다. 이게 지금 우리 정부도 추진하고 있지만 UAM이나 이런 것처럼 예를 들면 하늘을 나는 차다고 했을 때 얘는 바닥에 붙어 있으면은 2차원의 정보만 있으면 되는데 속도와 방향. 근데 3차원이 되면 고도까지도 포함하는 그 정보가 들어가야만 이것이 무엇인가가 활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AI라고 하는 이 영역에서의 고도로 용량이 높은 이 정보가 빠르게 오갈 수 있는 수단은 결국엔 우주항공에서부터 올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사천시가 추진하는 이 정책들도 우주선을 띄워보내는 그 항공기를 그 인공위성을 쏘아 보내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주에서 오는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고 그것을 가공해서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영역에서의 우주항공은 충분히 AI라는 것과 연계되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을 따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이 국가의 전략 사업이라고 말하는 것과 사천시의 전략 사업들을 연계를 시켰을 때 이미 거기서부터는 국가 예산을 가져와서 이거는 사천시를 위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한 예산들이 여기에서 활용되는 거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많은 국비와 도비를 따올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비라고 하는 제한된 영역의 어떤 재원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건 좀 허황될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 프로젝트를 만들어내고 국가의 어떤 전략 사업과 경상남도의 어떤 전략 산업들을 시의 산업과 연계를 시켜내서 그래서 그 세트로 만들어 온다면 저는 충분히 그런 재원들을 확보할 수 있다. 제가 뭐 지금은 이제 공약을 만들고 있는 단계지만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아주 최소한으로 잡아도 한 10년 정도 범위 안에 한 4조 몇천억이 돈이 드는 걸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데 그거를 시비로 한다면 우리가 1년 예산이 1조고 실제로 활용 가능한 거는 70% 정도는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고 30%도 안 되는 그런 데서 이걸 하면은 한 100년이 걸려도 안 되는 그런 양이죠. 근데 이거를 시비를 최소화하고 시비를 한 10%, 20% 안으로 줄여준다면 4년에서 10년 사이에 걸쳐가지고 투자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그 나머지 재원들은 아까 말씀드린 국비와 도비 그리고 국가 전략 산업과 연계한다는 것 그리고 민간 자본이 사천에 가서 투자를 했을 때 충분한 수익이 날 수 있다. 이윤이 생긴다라고 하는 매력이 있다면 올 거고 그런 작업들이 동시에 해서 그런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중소기업 이 독자적인 영역에서 자생을 하고 있다면은 그 부분은 별도로 지급해야 되고 대부분의 경우가 대기업의 하청이라든가 밴드로서 들어오게 될 때는 대기업을 따라서 들어오는 것들이 충분히 그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조금을 주거나 하는 방식 지금 현재 국가에서 쓰이는 여러 가지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자생력을 깎아먹는 그러니까 보조금에 의존하는 우리가 말하면은 뭐 좀비 기업이라고 말하면 좀 심한 말이긴 하지만 보조금이 없으면은 지탱할 수 없는 그런 산업들이라면 그 부분은 초기 단계부터 과감히 정리를 해야 될 거고요. 오히려 중소기업이라고 하면은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는 밸류 체인이라고 할 때 그 가치 사슬 내에서 무슨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해 주는 건데 그거는 시의 영역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거고요. 시에서 그 전체적인 공급망, 그다음에 소비, 뭐 판매 이런 데까지 연결되는 생태계 속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그 분야의 특성을 갖추면서 자생력 있는 기업들이 성장해 나간다면 그래서 사천에 예를 들면 두원중공업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아주 뭐 크지는 않지만 로켓 같은 데 외부의 어떤 그
외피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량들 대단히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경남에 있는 여러 기업들 중에는 그런 영역에서 자생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업체들이 있을 거고, 그런 업체들은 대기업과 함께 유치를 해오고 그분들에게는 똑같은 혜택, 그러니까 사천에서 기업을 하는 것이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보여주는 것. 그리고 보조금뿐만 아니라 이제 연구단지라든가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형성해서 집적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지역에 있는 교육과 연계를 해서 우리 지역 출신들이 쉽게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면서 교육 인프라를 충족시키는 것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이라는 것이 별도의 항목이라기보다는 사천시의 전체 발전의 방향에 있어 가지고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갈 때 저는 충분히 중소기업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거다. 사천에서 그러니까 기업하기 좋은 도시, 그리고 그런 도시를 만드는 추진력 있는 시장, 뭐 이런 것들을 사천의 브랜드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관광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무엇을 보러 오는 것이고, 보러 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요즘에 이제 많이 쓰는 개념으로 보면은 경험의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사천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 특히 바다와 산이 있고, 이 바다가 갖고 있는 대체 불가능한 그런 매력들이 사천에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천에 오는 분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경험이 무엇인가가 제일 중요한데, 저는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게, 제가 시장이 돼서 한 10년쯤 있다가 어떤 사람이 강원도에 사시는 85세 김순분 할머니가 서울에 사는 아들을 불러서, 아들아, 경남 사천이 그렇게 좋은 곳이라는데 내 죽기 전에 한번 가보고 싶다, 좀 데리고 가주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도시가 브랜드화되고 매력 있는 도시로 만들고 싶다. 그럼 그게 사천에 지금까지의 걸 보면 대부분이 몇 명이 왔느냐, 방문객 수를 가지고 이게 많이 왔다 적게 왔다 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얼마나 그분들이 머물렀으며 얼마나 많은 돈을 소비했느냐, 지역에. 결국에는 포인트들을 잡아줘가지고, 지금 사천의 그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관광객들이 오면 평균적으로 4.2시간 정도를 체류하고 간다. 4시간 정도면 그냥 와서 밥 한 끼 또는 밥도 안 먹고 그냥 이렇게 가는 건데, 저는 그게 10시간만 넘으면 일단 자고 가는 게 생길 수 있고, 30시간짜리의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면 2박도 가능한, 그러니까 사천에 매력 있는 곳을 관광 포인트로 만들어서 연결시켜주는 게 필요하다. 지금 현재 해안선을 따라서 보면은 용인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그 무지개 해안도로가 있고, 실안이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고, 삼천포로 보면은 그 팔포까지 연결되는 회센터들이 직결되어 있는 거리. 그러니까 그리고 조금만 넘어가면 남일대라고 하는 해수욕장까지. 그러니까 이 세 개의 포인트들이, 이 네 개의 포인트가 서로 연결이 돼서 의미가 있도록 만들고, 그리고 바다만 있던 거기서부터 이제 용현이나 그 사남 쪽에 있는 저수지 큰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또 활용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사천이라는 곳을 찾아다니다 보면은 시간이 가고, 참 같은 한 도시에서 이렇게 산도 좋고 바다도 좋고 물도 좋고, 그다음에 관광 어떤 포인트들, 의미가 있는 포인트들이 있다라고 본다면 거기는 결국에는 사람들이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몇 사람이 지나갔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래 머물면서 돈을 썼고 이 수익이 우리 시민들에게 들어가느냐, 관광객이 쓰고 간 돈이 우리 시민들의 통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수익형 관광, 체류형 관광,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점점점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모아서 의미 있는 선 또는 하나의 면이 되도록 구성을 해준다면은, 사천에 왔을 때 느끼는 분들은 정말 특이하다. 이 작은 도시에서 이런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자기들이 어떤 하나의 경험으로서 가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관광의 어떤 영역은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뭐 큰 걸 만들고 어떠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도 예산이 반영된다면 랜드마크를 만들고 하는 것도 되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있는 자원들의 의미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관광객들이 오래 머무르면서 또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책을 완전히 그렇게 바꾼다 단기간에 그건 아니지만 사실 우리의 관광의 추세가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관광버스 45인승에 꽉꽉 차가지고 딱 와서 욱. 근데 지금의 실제로 고급 관광들은 차 한 대 승용차에 아니면 도보 여행이더라도 가족 단위가 오든 개인이 오든 규모가 줄어든 사람들이 거기서 만족하게 되는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지금 많거든요. 최근에 뭐 다른 지역이지만 울릉도라든가 여수라든가 거기 혼자 갔을 때 뭐 다툼이 있고 했던. 근데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관광버스를 대상으로 해서 영업하던 방식. 그러니까 4인상을 차리고 사람이 차라락 붙어가지고 요 반찬을 소비하고 하는 그런 방식에 젖어 있기 때문에 1인 관광객을 위한 메뉴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제가 아이디어지만 사천시에 있는 어느 횟집이 시하고 만약 협약을 한다면 1인 관광객을 위한 회 세트, 그러니까 반찬까지 포함하는 또는 부부 오면 2인 가족을 위한, 그러니까 4인상을 기준으로 해갖고 이렇게 뭘 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특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러면 또 전형적으로 우리가 횟집이라고 생각할 때 느끼는 그런 인테리어가 아니라 초장 그릇, 간장 그릇 그런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카페 같은 그런 형식의 횟집. 이게 사천에서 있다. 아마 그거 사진 찍으러 오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좋은 경치라든가 좋은 스팟을 정해서 그런 방식으로 고객의 어찌 보면은 경험의 가치를 극대화해 줄 수 있는 것들, 그거는 관광 정책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근데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사천은 한 이런 곳이다만 보여줘도 이제 사천을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늘게 될 거고, 한번 다녀간 분들이 옆에 사람한테 아직도 사천 안 가봤나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싶다. 그게 이제 관광 정책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천포는 기본적으로 저는 삼천포에 대한 컨셉은 옛날에 목포는 항구다였던 것처럼 삼천포는 항구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러니까 항구의 기능들이 뭐 국제 무역항도 있고 상업항도 있고 어항도 있고 관광 미항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항에 대한 성격을 부여할 수 있는데, 삼천포는 기본적으로 수산업이 토대가 됐던 도시고 지금도 수산업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게 한때는 전국의 수입의 매출의 2위, 3위까지 했던 사천인데 지금은 거의 순위가 내려간 게, 결국에는 배후도시가 적다 보니까 위판되는 물건들이 적고, 그리고 와도 소비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낮아지는, 그래서 위판을 굳이 삼천포 항까지 들어와서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이제 연쇄적인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수산업의 영역에서 본다면은 삼천포에 들어와서 위판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수협하고도 힘을 모아서 수협의 어떤 시설의 현대화뿐만 아니라 가격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어떤 정책들. 전에 한때 저희들 그 삼천포항이 잘 나갈 때는 배들이 들어와서 정박을 하고 다음날 출항할 때 그때 들어와서 쓰는 돈이 엄청나게 많았었거든요. 그럼 오면은 우리가 선구점이라고 하는 배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파는 가게들이 정말 많이 성장을 했었고, 거기서 한번 실어줄 때 한 배당 뭐 몇천만 원씩의 매출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선원들이 와서 하룻밤 자고 갈 때 뭐 숙박이나 유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있었고요. 그러면 외지배가 들어온다든가 뭐 안 들어왔던 배들이 만약에 사천시에 들어오게 된다면 사천시가 정박에 대한 어떤 지원금을 준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제도적으로는 한번 협의를 해서, 특히 삼천포에 선적을 둔 선주들도 삼천포가 아니라 부산이나 여수로 가서 위판하는 그런 분들은 또 선주들과의 모임, 수협, 선주, 종사자, 행정이 모여가지고 뭐 이게 법률적으로는 아직 검토는 안 해봤지만 그냥 그러면 시도 얼마를 내가서 펀드를 한번 조성해 보자. 그 펀드를 조성해가지고 소비처를 확대하는 노력하고 위판을 조금 더 물량을 많이 소비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있지 않을까. 그리고 왔을 때는 그분들에게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쓰는 돈이 다시 환류되도록 해주는, 그래서 그런 방식의 수산업 정책과 함께 삼천포항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그게 낮도 아름답지만은 밤에는 더 아름다운 경치들이 삼천포를 중심으로 펼쳐질 건데, 저는 그게 불이 꺼지지 않는 삼천포, 야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그 뭐 야간 관광 특구라는 형식으로 해서 삼천포가 요 실항과 연계된 아까 말씀드린 그 전체적인 그 삼천포 앞쪽의 라인들을 그
컨텐츠도 만들어내고 미디어 파사드 같은 것도 되게 좋지 만들어내고 동선도 만들어주고 이색 먹을거리를 만들든지 해서 야간에 어떤 즐길 수 있는 컨텐츠들을 만들어주겠다. 그렇다면 삼천포의 수성과 관광이 살아났을 때 삼천포에 다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산업들의 변화는 젊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삼천포를 떠나지 않아도 되는 결국 여기서 또 사람이 넘치면 다시 사천으로 가게 될 거고 하나의 순환의 시발점이 삼천포 항을 중심으로 하는 그 활력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도시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게 제가 삼천포 상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 삼천포의 일부 이제 분들이 향촌동이라고 하는 우리로 치면 동쪽에 아주 넓은 땅이 있고 거기도 공단으로서도 충분히 좋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뭔가 큰 기업을 유치하자 그런 움직임을 하고 있고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정치적인 후보가 나서 가지고 어디에다가 뭐 와주세요라고 하는 건 사실 정치적인 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책임 있는 행정가가 그건 해야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천에 투자를 하면 수익이 납니다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그런 기반 시설들을 만들어주고 하는 노력들을 통해 가지고 사천에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그게 아마 사천의 이미지와도 삼천포 쪽의 이미지와도 맞겠지만은 금속 가공이라든가 하는 그런 영역보다는 조금 최첨단 쪽의 일들은 그쪽 바닷가 쪽으로도 가도 되기 때문에 향촌동에 어떤 공단을 유치하고 거기서 데이터 센터라든가 아니면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유치하는 노력들은 또 별도로 해줘야 된다. 그게 삼천포 쪽의 어떤 크게 수산 분야, 관광 분야 그리고 산업 분야에서의 어떤 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천을 그냥 도시로 놓고 보면 옛날 삼천포 지역, 동지역은 거기도 각 동마다 특색이 있기는 있지만 동이라는 곳으로 이제 뭉쳐 있기 때문에 하나의 그 옛날 남쪽으로 그냥 표현할 수 있는 해양과 관광 쪽에 중심이 될 거고 옛날로 치면은 이제 용현부터 사남 그다음 사천읍 축동까지 연결되는 이쪽 지역은 지금 현재 우주항공청이 용인에 들어와 있고 그 위에 공단들이 많이 형성돼 있고 실질적으로 우주항공과 관련된 또는 조립 가공 이런 공장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우주항공이라는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도시로 형성될 거다. 문제가 이제 사천을 기준으로 보면은 서부 삼계면이라고 말하는 다리를 기준으로 연결되어 있는 서포, 곤양, 곤명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서부 삼계면은 지금까지는 메인이 요 사천읍 그리고 삼천포라고 하는 동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항상 소외돼 있는 곳이었고 그래서 인구는 계속 유출되고 제대로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근데 이제 서부권에는 결국 사람이 떠나고 있다라고 하는 게 핵심적인 문제인데 사람이 떠나게 됐을 때는 결국 그 원인이 뭐냐? 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지. 편안하지가 않고. 그러면 살기 편안한 곳으로 여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행정이 해야 될 곳이다. 산업적으로 본다면은 거기는 아직 공해라든가 뭐 어떤 뭐 도시화가 덜 진행된 곳이니까 새로운 그러니까 스마트 농업이라든가 뭐 IT를 접목한다든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린 푸른색의 이미지를 살리면서 곤양스포 곤명 쪽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저는 제 어떤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서부면에 대해서는 그냥 그 자체가 사람이 살기 좋은 곳. 그러니까 사천의 서쪽은 이제 사람이 돌아오는 땅으로 만들겠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거기는 서포 쪽에는 수산업이 되게 유명하고 또 관광도 되게 유명하고 비토섬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곤양 곤명 쪽에는 축산업이 되게 소 이런 되게 유명하고 그래서 거기는 귀촌 귀여가 다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새로운 투자들도 그곳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고장에 가면은 우리 지금 람사르 습지 지역으로 지정된 광포만이 있는데 이 광포만이 습지구역으로 보호가 되면서 물론 다른 어떤 분들에게는 재산권의 침해라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지역 전체로 보면 또 다른 면에서는 새로운 생태 관광의 하나의 자원이 생긴 거고
거기를 국가가 투자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보고 즐길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생태 관광이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새로운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곤양을 중심으로 하는 그 지역은 또 그렇게 특화가 가능할 거다. 그래서 서부 권역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까지는 막 서부가 못 사니까 뭐 침체됐으니까 돈을 쓴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성장의 동력들은 기존의 잠재력을 제대로 활용해 보지 못했던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천시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쪽으로 투자를 하는데 뭐 그렇다고 모든 돈을 거기 쏟는다기보다는 직접적으로 체감해가면서 주민들의 삶이 편리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래서 거기에 사는 게 오히려 도심 여기보다는 낫다 뭐 하는 거. 그리고 지금 제2사천대교가 놓아지고 있는데 빨리 그걸 놓아가지고 교류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면, 제가 만약에 어떤 민자가 있는 분이 만약에 오신다면 저는 실안하고 서포를 연결하는 다리, 그래서 서포를 지나서 그게 하동이나 여수로 가는 그런 우회도로를 만들면 세 개의 다리가 서부와 동부를 연결하기 때문에 되게 볼거리가 있을 거다. 저는 아까 삼천포는 항구다라고 하는 그런 컨셉을 가진 것처럼 사천의 지도를 보면 가운데가 사천만이 깊게 들어와 있는데, 저는 이 사천만을 바다가 아니라 강으로 본다. 그럼 한강을 기준으로 보면 한강에 강남과 강북이 있듯이 서쪽에 있는 요 세 개 면과 이쪽에 있는 곳이 강남과 강북의 역할을 할 것이다. 강남과 강북의 역할은 뭐냐? 아파트를 지으면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한강 뷰가 되게 가치가 높은 게 강북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고, 강북은 또 강남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지역이 서로에게 보여지는 풍경이 되도록 만든다. 하나 그냥 이것도 아이디어지만 지금 한강버스라고 오세훈 시장이 해가지고 한강에 다니다가 뭐 다니니 안 다니니 좀 논란이 많은 그 버스를 사남에 있는 우리 사천에 있는 은성중공업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데, 그 버스를 한강은 아니고 사천만에 띄워보자. 그 말 그대로 버스로. 그러면 사남에서 약간 대각선 아래쪽으로 보면은 곤양 이쪽에 중앙 와티 이쪽으로 가서 거기에 하나의 그 정거장을 만들고, 거기서 또 내려오면은 여기는 아마 사천의 선진 쪽이 아마 될 건데 선진에 또 정거장. 그다음 거기서 또 대각선으로 가면 서포의 자해라는 곳이 나오는데 거기에 또 하나의 정거장. 또 거기서 돌아오면은 요 용현 밑으로 남양 쪽으로 가면 대포라고 하는 전으로 유명한 그 그쪽으로 한 다음에 건너가면은 그 서포에 있는 비토라고 하는 유명한 곳이 나오고, 거기서 돌아 나오면은 삼천포의 실안 쪽이 나오는. 그러니까 요 정거장을 예를 든 게 이게 마주 보는 곳인데, 만약에 배가 닿는다. 관광객들이 그 배를 타고 움직인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 배에 닿는 곳마다 무엇인가가 볼거리가 자동적으로 생기게 되거든요. 카페가 생기든 아니면 사천시가 뭔가를 투자를 해서 거기에 문화시설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그럼 이 것들이 자본이 모이고 뭔가를 한다면 그 버스가 생기는 곳이, 그 수상버스가 다니는 그곳이 스스로 개발될 것이고, 여기가 개발되다 보면은 상대편을 바라보면서 개발이 되니까 하나의 경관이 되는 거지. 그래서 밤에 비토에서 바라보는 시라는 아주 휘황찬란한 곳, 그 야경을 즐기면서 비토를 보게 될 거고, 실한 사람들은 서포의 그 비토의 야경을 보면서 즐기게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 나가면은 이걸 강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개발해 왔던 요 컨셉을 한강 르네상스라고 말했던 그 컨셉이 사천만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사천만의 이 서부와 동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보완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중요한 자원이 되어주는 때가 되면 서부라는 곳이 뭐 소외됐거나 낙후됐다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더 발전하는 사천 전체가 될 거다. 그렇게 컨셉을 그렇게 잡고 이제 추진을 하다 보면 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력이 있다면,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이 난다면 자본은 들어오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유인해 내는데, 어쨌든 저는 컨셉으로서 삼천포 바닷가는 항구다라는 컨셉으로 접근할 거고, 사천만이라고 하는 요 바다는 바다가 아니라 강이다라는 컨셉으로 접근해서 하다 보면 바다를 중심으로 한 전체적으로 서부에 있는 곳이 전체적으로 사천의 새로운 그 발전의 중심축이 될 거다.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서부면에 대한 지원은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는 그냥 거리, 디스턴스라고 말할 때 그 거리는
크게 이제 분석하면 세 개가 있다. 하나는 물리적인 거리, 100km가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 물리적인 거리는 그 거리로서 존재하는데 일단 이 100km를 이동하는데 100억이 든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동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때 느끼는 거리는 경제적인 거리. 그 다음에 뭐 만 원에 100km를 옮길 수도 있는데 거기 가기가 싫다. 거기를 왜 가냐라고 한다면 그때 생기는 거리의 문제는 심리적인 거리. 그러니까 거리라고 하는 거는 공간적인 거리가 있고 이거는 시간이 이렇게 걸리는 건데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 뭐 100km 시속 100km는 언제나 되니까 그러면 이 공간의 문제는 과학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극복이 가능하고 경제적인 거리라고 할 때 이거는 이제 비용의 문제니까 이 비용이 KTX가 예를 들어서 뭐 한 번 타는데 10억이다 그러면 아무도 안 타는 것처럼 경제적인 거리의 문제는 얼마나 많이 이용하면서 이게 투자 비용이 낮추어지느냐 그리고 기술적으로 어렵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결정될 거고 중요한 건 이제 심리적으로 내가 거기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는 매력의 문제니까 아무리 거기가 멀어도 비싸도 꼭 가고 싶다면 가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화성까지도 가고 싶어 하는 우리는 안 가고 싶은데 돈을 내서라도 가고 싶어 하는 분이 있다면 그거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거기는 꼭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길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두 개의 점을 잇는 길이죠. 잇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면 그게 직선이든 곡선이든 어쨌든 이어준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지금까지는 요 길을 통해서 이동이라는 걸 생각했죠. 그러니까 두 개의 거리가 근데 사실은 이 길을 왜 가느냐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해결해야 될 과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삶이 이쪽 공간에서의 삶과 저쪽 공간에서 삶이 연결이 되어야만 이게 길의 의미가 있는 거죠. 최근 들어서는 시골에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의 택시라고 하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되게 돈 많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아주 고급스러운 교통수단으로 인식을 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버스라고 하면 지금처럼 콩나물 시루처럼 우리 어릴 때 탔던 근데 지금은 이미 그런 형태가 완전히 바뀌었죠. 우리 사천도 그렇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100원 택시, 뭐 1000원 택시 이런 식으로 바우처를 지급해서 몇 회를 이용할 때는 무료로 다니게 하는. 그러면 그때는 택시가 옛날에 고급스러운 아주 돈 많은 사람들이 타던 것이 아니라 교통 약자들을 아주 빠르게 이동시켜주는 그런 형태의 교통수단으로 변화한 거고. 저는 지금도 버스라는 게 왜 이렇게 커야만 되는지 버스를 지켜보고 있으면 명절 때 빼고 나면 장날 때도 거의 다 안 차는 그러면 오히려 그 비싼 버스를 그렇게 빈 채로 다니는 것보다 오히려 마이크로 버스 같이 타기도 쉽고 어르신들 무릎도 안 좋은데 조금 더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작은 버스를 더 자주 다니게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그래서 교통 체제의 문제는 이 길을 막 확장하고 넓혀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기존의 방식에 매몰되어 있는 거고 저는 오히려 필요할 때 즉시 나를 필요한 곳으로 이동시켜 줄 수 있는 수단으로서 교통이 지역에서는 더 필요하다. 그래서 그게 요즘 뭐 하는 말대로 뭐 DRT라고 하는 배를 누르면 택시가 바로 오는 방식의 수요 응답형 교통 시스템이라고 말하는데 사천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한번 시범적으로도 해볼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교통이라고 하는 것이 변화된 시대에 맞게 그러니까 택시의 성격이 바뀌었고 버스의 성격을 바꿔야 되는 것처럼 교통 문제는 길을 닦는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필요할 때 거기로 이동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젊은 여성분이 밤에 왔는데 차가 끊겨서 뭐 걸어 다녀야 되는 사실 지금 시골에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더 살기 싫어하는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야간에 있는 당번차가 와서 간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시민들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응답을 해서 그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방식으로 교통 체제는 바꿔야 된다. 그러면 마을버스 그런 개념도 있던데 공공버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현재 형태로 준공영제라고 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버스 회사에 주는데 근데 그게 버스가 그런 공공적인 기능을 하기 때문에 뭐 준다라고 하지만 과연 이 방식들이 언제까지 유효할 수 있을까? 이번에 서울에서도 버스 파업하고 창원도 전에 버스 파업할 때 보조금의 문제거든 결국 5%를 올리든 10%를 올리든 그만큼을 시에서 재정 보전해 주지 않으면 버스 회사는 돈을 못 주는 거니까 결국
노사 협상이 아니라 시와 버스 노조원과의 협상이 되는 것처럼 이제 이런 준공영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러면 공영으로 전환할 거는 전환하고 민영으로 갈 거는 가고 그래서 이거는 한번 준공영제에 대해서도 뭐 서울에서도 그런 논의가 나오기는 하던데 한번 바꿔봐야 된다. 근데 사천시에 어쨌든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이 길이라고 하는 것 아까 심리적인 문제와 그 경제적인 문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의 삶들이 요 교통을 통해서 연결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서 삶을 중심으로 교통 문제는 만들어 보고 시스템을 개선해 보고 싶다 그런 생각들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는 구호로서 대답을 하지만 너무 큰 것들이 계속해서 구호로 전달되면 식상해지는 거죠. 사실은 정치의 효능감도 사람들이 시민들이 어제 불편했던 일이 있었는데 오늘 이게 고쳐졌다라고 할 때 참 우리가 시장을 잘 뽑았다든가 참 공무원들이 일을 잘한다라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생의 일단 가장 우선순위는 시민들이 효능감을 느낀다고 표현했죠. 아 이렇게 해보니까 참 잘했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일상의 소소한 불편들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고 큰 그림은 매크로한 부분은 따로 있으니까 그거는 뭐 별도로 하더라도 행정의 최초의 시발점 접목을 해야 될 부분들은 일상의 작은 불편들을 들어주는 행정. 그래서 그게 사람들에게 지역에 사는 우리 사천 시민들이 사천에 살 때 마땅히 누려야 할 것, 그 시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거죠. 그 생존의 문제인 거고. 그리고 다른 어느 지역보다 사천에 사는 게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민생 정책의 가장 큰 그 구호가 돼야 되고 그 부분이 실현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하다라고 할 때 제가 제일 많이 쓰는 표현으로 그 사신곡돌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람이 그냥 간략히 하면 중국에서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보니까 부잣집에 굴뚝이 막 있는데 이 굴뚝 옆에 그게 장작이 쌓여져 있더라.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하다가 이게 열이 나면은 불이 붙을 수도 있는데 이걸 좀 온도를 이게 굴뚝을 방향을 틀든지 아니면 요 장작을 옮겨라라고 말을 했더니만 그 청지기 그때 이제 고대 중국에서 네가 뭔데 쓸데없이 간섭하냐 라면서 구박을 해서 쫓겨났다. 그리고 마침 자기가 볼일을 보고 다른 나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집에 갔더니만 불이 났다. 불이 나 있는데 지를 쫓아냈던 그 청지기가 물을 들고 계속 꺼가지고 빨리 껐다. 그러니까 주인이 야, 너 고생했다. 청지기 보고. 그걸 이제 이 사람을 보고 나서 사신곡돌이란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리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고 했을 때는 쳐다보지도 않더니만 꼭 일이 터진 다음에 뭐 했다고 빨리 수습했다고 칭찬을 받더라. 참 이 세상에 이러면 되느냐. 안전도 마찬가지예요. 재난 안전이라고 문제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아무도 그 사고가 안 일어나게 예방한 사람들은 공을 모르죠. 근데 사실 몰라야 그게 정상이고요. 불이 안 나야 소방관들이 얼마나 평소에 열심히 다니면서 소방 점검을 했을까를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데 불이 났는데 빨리 껐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제대로 못했다는 말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불안하다는 생각이 없도록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느끼고 일상을 살면 그게 가장 안전한 곳이 되는 것처럼 그런 불안이나 근심이 없도록 미리 행정에서 찾아서 선제적으로 해결하겠다. 그리고 거기에는 사람이 아니라 AI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 가지고 조기 경보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미리 점검을 하도록 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좀 추상적일 수는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정책이 옮겨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청년 정책이라고 하면 청년 수당을 주고 뭘 주고 해가지고 현금을 지어주는 방식인데 사실은 청년들이 필요한 거는 내가 사천시에 살면서 일자리가 있냐. 그게 취업이든 사업이든 내가 일자리가 있고 그다음에 내가 집이 있고 그래서 결혼을 해서 애를 키울 수 있고 그러면서 나도 성장해 나가는 그런 구조를 원하고 있는데 지역이 그 중에 하나라도 못 해주면 이 선순환 구조가 깨지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청년 정책의 핵심은 내가 여기서 사천에서 사는 게 행복하고 사천에 살면 내 아들도 행복하고 그리고 나도 성장해 나갈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런 효능감이 있을 때 이 청년 정책들은 올 수 있다. 그래서
뭐 집을 뭐 이런 것들도 월세를 보존해 주는 것도 있지만 빈집들을 수리해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들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청년 정책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일을 할 수 있고 자식을 기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가게 정책의 패키지를 짜야 된다. 그래서 그걸 이제 청년 정책의 우선으로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우리 애들이 다른 도시의 아이들에 비해서 하나라도 뭔가가 뛰어나야 된다. 저는 그 영역을 창의력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천시가 창의력에 있어서만은 전국에서 가장 훌륭한 도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게 창의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갑자기 뭐 하늘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의 창의력이 아니라 기존의 교육에서부터 그걸 탄탄히 다져서 거기에 새로운 의미를 하나만 더 부여해 줬을 때 그게 우리가 말하는 창조성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건 이미 여러 가지 검증들을 통해 가지고 정설화되어 있는 거고 사천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들 그리고 우주항공청이 있고 최고의 미래 산업이 발전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학교 교육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하는 정책과는 별도로 사천시가 할 수 있는 역할들 저는 그게 창의력을 기반으로 하는 과학적인 영재 그리고 미래에 맞는 AI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청소년 그래서 사천시에 지금 이제 학교들이 통폐합이 되거나 될 곳들이 많은데 교육청하고 잘 협의를 해서 기존의 학교들을 사천시가 좀 무상으로 받으면 제일 좋겠지만 박물관이나 어떤 센터를 만드는 것과 동시에 영재 교육이라고 할 때 우리 말하는 그런 그 똑똑한 애들 뭐 의대 갈 애들 그런 키우는 게 아니라 창의력이 최우선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도시 그래서 거기가 모델이 됐을 때 다른 지역에서도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창의력과 관련된 도시로 키우고 싶다라고 하는 게 이제 교육 정책에서는 다른 후보와는 조금 차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한번 추산을 해보니까 한 4조 5천억 정도가 든다. 근데 이걸 사천시는 이걸 그대로 감당할 수는 없다.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 도비, 민간 투자로 충당해 낼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일시적으로 할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해 나가면서 100일 단위, 1년 단위, 3년 단위 이런 식으로 검증을 받아가면서 매몰 비용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한번 시작한 정책들을 쉽게 포기 못 하는데 어떤 것들도 하다 보면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다른 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재정에 있어서 이제 국비와 도비, 민자 유치라는 그 큰 영역들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와 도비는 전략 산업과의 연계, 국가의 어떤 경영 목표와 사천시의 목표를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한다면 국비를 많이 따올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민간 투자는 사천시에 왔을 때 그 기업의 자본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특히 행정적으로는 인허가에 대해서는 아주 신속하게 해주면서 기업들에게 어떤 그 기회 비용을 날리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해 나간다면 그 재원들은 충분히 마련되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돈을 막 쓰겠다가 아니라 돈을 벌어와서 하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어떤 사업은 크게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급한 사업과 안 급한 사업이 있고 하나는 중요한 사업과 안 중요한 사업이 있죠. 그러니까 이걸 네 개의 차원으로 나눠보면 급하면서 중요한 사업 이는 반드시 해야 되니까 예산이 우선적으로 가야 될 거고 안 급하면서 안 중요한 사업은 최후로 가면 되는 거고 정책을 세우면서 제일 실수하는 게 안 급하지만 중요한 사업이 있고 급한데 안 중요한 사업이 있어요. 이 두 개를 구분을 못하면 그때부터 행정이 엉망이 되는 거죠. 급하지만 안 중요한 거는 뭐냐 아침 한 10시쯤에 오늘 점심을 뭘 먹을까를 결정하는 그 단계에 가면 이거는 중요하지 않지만은 빨리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점심 먹어야 되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들거든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안 중요한 거를 먼저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시에서 놓치기 쉬운 가장 그 큰 영역은 중요한데 안 급한 것들. 그게 결국 미래에 투자할 영역들을 결정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게 안 급하니까 계속 미뤄두는. 그러니까 우리가 방학 숙제 미루듯이. 근데 결국 어느 순간 계약하는 날에는 제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급하다고 해서 영원히 안 해도 되는 건 아닌데 정책의 어떤 부분에서의 안 급하면서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요 재정과도 연계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여건이 안 좋다면 급하면서 중요한 일에 우선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투입을 해야 될 게 안 급하지만 중요한 것. 이거는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근데 자칫 빠지기 쉬운 유혹이 급한 곳, 근데 안 중요한 것. 그건 일회성으로 끝날 그런 곳. 대표적인 게 축제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안 해도 문제가 없는데 시간이 되면 해야 되니까 급한 곳에 돈을 쓰다 보니까 다른 곳에 쓸 돈이 없어지는 거죠. 결국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되고 도시의 경쟁력은 그렇게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안 급하지만 중요한 것과 급하지만 안 중요한 것을 제대로 구분하는 것들은 전략적인 시각에서는 되게 중요한 능력이고 저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사천시의 풍부하지 않은 재정 여건 속에서도 그 두 개를 구분해서 미래를 위한 경쟁력을 상실하는 것은 오류는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도라는 표현은 이제 저는 이제 그 시민들께는 정책 지도, 공약 지도라고 표현할 건데 지도는 바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길이 어떻게 나오고 무엇이 생겼고 하는 것들은 눈에 바로 보일 수 있으니까 제대로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지도고요. 이 지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각화가 가능한 것이고 지도는 서로의 층위가 다르기 때문에 몇 개가 겹쳐지더라도 의미를 보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것들이 지도를 다시 그리는 유해남이라고 저는 스스로를 이제 나중에 해내겠지만 사천의 지도를 새로 만들겠다, 다시 그려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해가지고 뭐 어떻다 이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설계도를 지도라는 형식으로 보여드릴 거고 이 지도가 과연 실현되는지 안 되는지는 나중에 지도의 변화를 보면 되니까 이게 나중에 검증할 때 이거를 보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 가능한 약속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한 검증을 받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 공약을 나중에 표현할 때 그냥 제가 새로 그리는 사천의 공약 지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그 표현은 이제 앞으로 계속 쓸 거니까 이제 이거는 그 저작권은 저한테 있다는 거 하고 다른 후보들은 안 쓰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천이라고 하는 도시는 제가 책에서도 그런 글을 썼는데 한 번도 잠재력을 발휘해 보지 못한 도시.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표현할 때 발전한 도시는 과거형이죠. 디벨로프드 된 도시는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미 잠재력을 다 쓴 곳이다라는 게 그게 전제가 되는 거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잠재력을 써야 되는 도시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도시라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사천시는 가능성이 없거나 잠재력이 없는 게 아니라 제대로 활용해 보지 못한 도시다. 그래서 우리는 무궁무진한 가능성 위에서 존재하고 있다. 이거를 구설이 스말이라도 그러니까 엮어내야지. 그걸 엮어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저는 이제 유해남이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계속 이제 설득을 드리는 거고 저를 선택해 주시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사천의 미래를 위해서 같이 만들어갈 우리의 사천의 미래 시민들께 제안해 드리고 그걸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면 결국 그게 먼 미래가 아니라 다가올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 다가오지 않았을 뿐이고 어찌 보면 이미 와 있을 수도 있다. 우리 사천의 미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삶을 바꾸고 사천의 지도를 다시 그릴 수 있는 힘 제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역량을 발휘해 보고 싶다. 그래서 감히 이제 저를 잘 기억하고 잘 선택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